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관리처분 계획. 자, 관리처분 계획이란 종전 자산 있죠. 낡고 노후된 오래된 자산을 철거하고 새로 아파트를 짓죠. 이 아파트에 대해서 자, 어떤 동이냐, 어떤 호냐, 또 어떤 평형이냐, 이걸 정하는 거예요. 이런 걸 정하는 걸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절차는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봤죠. 사업시행 계획인가 받고 나면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게 되면 요 120일 이내 분양 신청 통지를 해요. 통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요,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예요.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에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에 시공사 선정을 하죠. 그 시공사 계약이 유일하게 좀 달랐어요. 시공사 선정을 합니다. 이 시공사 선정을 하고 난 뒤에야 120일 이내 분양신청 통지 공고를 하게 돼요. 그러고 나면 자, 이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 이내로 해서 분양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원 분양이에요. 조합원 분양. 근데 만약에 이 조합원도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분양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양을 할 수 없거나 또는 뭐 제외됐거나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분양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런 경우에는 수용을 해야 돼요. 수용. 재건축에서는 뭘 했죠? 매도 청구라는 걸 했죠. 매도 청구. 재건축은 좀 공익사업보다는 그 사적사업에 좀 가까워요. 그래서 매도 청구를 하는 거고,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용을 언제 하냐? 분양 신청을 끝내요. 분양 신청이 30일에서 60일 사이로 종료가 되겠죠. 종료가 되고 나면 관리처분 계획을 짭니다. 관리처분 계획 짜고요. 여기에 대한 인가를 받게 되겠죠. 요 사이에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협의. 근데 요 협의는 임의사항입니다. 임의사항.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협의를 하는데 그래도 시간을 좀 더 주려고 요 분양신청 종료하자마자 협의를 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면 괜찮고요. 만약에 이 시기에 못했다, 그럼 반드시 이제 이 시기에는 협의를 해야 돼요. 근데 90일 이내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고 났으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됐을 경우, 협의가 안 됐다 그러면 60일 이내 반드시 재결 신청을 해야 됩니다.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을 해요.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을 한다. 이게 이제 수용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분양 신청을 해가지고요, 만약에 선정이 됐어요. 내가 아파트를 공급받을 지위를 갖게 된 거죠. 그러면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되었는데 그 지역이 만약에 투기과열지구라면 선정되고 나서 5년 이내 재당첨 금지가 돼 있어요. 재당첨 금지. 이렇게 당첨받고 나서 또 다른데 또 조합원이 돼가지고 당첨받고 해서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5년 이내는 다시 이런 걸 당첨할 수 없게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제한이라고 그래요. 자, 이 분양 신청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분양 신청을 종료하게 되면은 이제 그제서야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하겠죠. 관리처분 계획 작성을 합니다. 자, 이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건 입체 환지랑 되게 유사해요. 입체 환지랑. 그리고 우리 환지 계획 그거랑도 유사하고요. 내가 환지 계획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자, 관리처분 계획은 요 분양 신청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요. 종료일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에는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에서 배웠던 증환지, 그 다음에 감환지, 그 다음에 입체환지, 그 다음에 환지 부지정 있었죠? 환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환지 부지정,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단어들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 줄거 있는 거 쭉 읽어보시면은 아, 이런 내용을 뜻하는구나 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권리산정일이라고 있어요. 권리산정일이란 주로 구역 지정일을 얘기해요. 구역 지정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정비구역 지정일, 또는 투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따로 정한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따로 정한 날. 요 다음날부터 소유권이 늘어나는 자, 소유권이 만약에 늘어난다 그러면 요거는 인정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기준이 이 날짜의 다음날이라는 건데 어떠한 경우에 소유권이 늘어나느냐. 자, 분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리하는 경우. 자, 어떤 사람이 토지도 갖고 있고 토지 위에 건물도 갖고 있어요.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각기 따로 소유자를 나누는 겁니다. 건물은 자녀한테 주고 땅은 본인이 갖고, 이렇게 되면 소유자가 늘어나게 되죠. 그 다음 전환이라고 있어요. 전환은 다가구 주택은 주인이 한 명이에요. 만약에 세대가 이렇게 네 가구가 살고 있더라도 주인은 하나입니다. 단독주택이죠. 우리 건축법에 가서 용도를 배우면 알 수가 있어요. 건축물의 용도. 단독주택인데 이거를 세대별로 빌라처럼 여러 세대로 나누는 거예요. 한 명이 주인이었는데 이걸 다세대로 바꾸는 순간 주인이 몇 명이 되죠? 4명이 되는 거예요. 무려 3명이나 주인이 늘어났네요. 아, 이런 경우 인정 못한다. 그 다음 분할이라고 있습니다. 분할은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글쎄 이렇게 토지 분할을 했네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명이었던 주인이 4명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인정할 수 없다. 그 다음 증가예요. 증가. 땅 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이제 건물을 이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짓겠죠. 소유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 또 기존에 건물이 있었는데 이거를 더 크게 여러 세대로 나눠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주인이 한 명이었는데 4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분증은 인정할 수 없다. 언제부터? 여기 권리 산정일 이후부터. 다음 날이죠. 다음 날부터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관리처분에서 알아야 될 게, 우리 사업 3가지 중에서 재건축이 있어요. 재건축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 비해서 공공성이 좀 떨어지죠. 사적 개발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어요. 재건축은 조합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요.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한다면 관리처분 계획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따로. 의외로 잘 나오니까 이거 한번 꼭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 공급은요. 자, 분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분양받은 사람한테 공급을 해야겠죠. 그 공급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당연한 얘기지만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공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관리처분에 따라서 공급인데 시험에는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공급한다 이렇게 소개 문제가 나옵니다. 또 그렇게 보면 또 그럴싸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틀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읽으면서 좀 주의를 부탁드릴게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공급한다. 공급 계획이니까 당연한 얘기겠죠. 자, 관리처분 계획을 짰어요. 그러고 나면은 짰으니까 어떻게 짰는지 보여줘야죠. 공람을 합니다. 30일 동안 공람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인가를 하죠. 누가 인가해 줍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가를 해줘요. 그러고 나면 고시를 하겠죠. 고시를 해요. 자, 이제 고시를 하면요. 효과죠. 고시 효과. 이 관리처분 계획이 끝나면 비로소 이제 철거를 하고 건물을 이제 착공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사람이 계속 살고 있다던가 그러면 공사를 시작할 수 없죠. 그래서 효과는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용 수익할 수 없다. 문제는 예외에서 나오죠. 예외. 자, 어떤 경우에 사용 수익할 수 있냐? 시행자가 동의를 했어요. 사용해도 좋다. 당장 거기는 존치지역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좀 사업을 늦게 할 거니까 당분간 좀 살고 있어도 된다 했거나 아니면 보상을 안 해줬어요. 아니, 보상도 안 받고 나갈 수는 없죠. 예, 뭐 이렇게 담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압박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나가지 않아도 좋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관리처분의 얘기예요. 자, 관리처분 계획이 끝났어요. 그럼 뭘 할까요? 이제는 준공 인가를 해야 돼요. 준공 인가. 이제 사업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공사가. 자, 준공 인가 들어가기 전에 관리처분 계획을 짰으니까 그거대로 공급한다고 했죠. 그럼 공급을 어떻게 하는지 좀 확인을 해볼게요. 공급의 대상자는 당연하지만 토지 등 소유자겠죠. 토지 등 소유자예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지상권자가 있었죠. 그 지상권자는 분양의 대상자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상권자는 어떤 사람이죠?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자는 아니죠. 수목이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자예요. 그래서 이 분양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원칙은요 1세대 1주택이에요 1세대 1주택이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재건축이죠. 재건축은 사적 개발에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또 재건축은 주택 수만큼 자기가 보유했던 주택 수만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지역이 과밀 억제권역이다. 과밀 억제권역이다 그러면 서인경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밀 억제권역이다 그러면 역시나 3주택까지만 가능하게 돼요. 3주택까지만 가능하게 된다. 자, 근데도 또 여기에 또 예외가 있어요.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죠. 투기 과열지구 그리고 조정지구 이런 지구 같으면 투기가 일어나는 지역이니까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1세대 1주택이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또 예외가 있습니다. 자,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지구임에도 불구하고요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에서 이 1+1 행사를 할 때가 있어요. 1+1 이 중에 하나는 60제곱미터 이하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내가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 3년 동안 전매 금지예요. 팔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 1+1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집이 두 채가 되는 거죠. 제가 분양받게 되면 분양받은 거를 주택수에 포함하게 되니까 다 주택자가 돼요.
다주택자가 되면 문제가 뭐죠? 대출이 잘 안 나옵니다. 대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에요. 이거 다 주택법에서 배울 텐데 분양가 상한제 같으면 어떡하죠? 조합원 분양가가 시세보다 80에서 90% 정도 싸요. 그죠? 그러면은 1+1 대출 안 나오더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아야겠죠. 그럴 때는 인기가 올라갑니다. 이건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1+1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임의사항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조합에 연락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외에 주택수 뭐 다 상관없이 주택수만큼 가진 것만큼 분양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대표적인 게 공공이겠죠. 자, 공공이면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 기숙사. 기숙사도 지금 여러 세대를 갖고 있어야 학생들 많이 하고 또 직원들도 거기에 지내게 할 텐데 집 하나 딸랑 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공공기관이 집안 혁신도시로 이렇게 이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겠죠. 뭐 서울 지역에 있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어떤 사람에게 양도를 하고 집안 혁신도시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그 양도받은 양수인이 보유했던 것들, 그거는 주택 수만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양수인, 공공으로부터 받은 양수인, 공공으로부터 받은 양수인은 주택 수만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공급이 되는지 봤고요. 그 다음 또 좀 아셔야 되는 게 지분형 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지분형 주택. 지분형 주택이 뭐냐? 공유주택이에요. 지분형 주택. 자, 시행자가 주공이에요. 시행자가 주공이에요. 주택공사, 오늘 지방공사, 이런 주공인데, 주공 등인데, 토지 등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던 집이 종전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았더니 2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분양받는 게 3억이래요. 새로 이제 받을 집이, 새 집이 3억이랍니다. 그러면 자기 분담금은 이 차액인 1억을 내야겠죠. 어떤 사람한테는 1억이 적은 돈일지 모르겠으나 또 어떤 사람한테는 1억이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돈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럴 때 주공 등이 여기에 대해서 절반을 가져가고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절반만 가져가서 공유를 하는 거죠. 반만. 그렇다고 여기에서 임대료를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시세가 4억이나 5억까지 올라갔다면 내가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지만 그 절반에 대해서는 좀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자기 집에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공유할 수 있냐? 10년 이내 범위에서 뭐 숫자를 이렇게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개념 정도만 가져가시면 돼요. 10년 이내 범위에서 시행자가 정합니다. 시행자가 정하고 그 기간이 되면 감정가격으로 여력이 되면은 그때 가서 매입할 수도 있고요. 그때 가서 처분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이런 기회를 아무한테나 주진 않겠죠? 이 집은 반드시 60제곱미터 이하라야 돼요. 분양받는 거. 그리고 종전 자산 가격이 이 새로 받을 60제곱미터 이 아파트보다 가격이 싸야 돼요. 이거보다 가격이 종전 자산이 낮아야 돼요. 이거 더 많은데 절반씩 하자. 그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2년 이상 거주한 자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됩니다. 다주택자가 이런 혜택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제약이 있긴 해요. 이게 지분형 주택입니다. 그 다음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고 있어요. 토지 임대부 주택. 말 그대로 토지는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토지 임대부 주택.
토지는 시도, 시군구, 주공 등이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임대를 주는 겁니다. 임대.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는 이 건물 자체만 분양을 받는 거예요. 등기부등본 딱 떼보면 토지는 임대로 되어 있을 거고 자기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토지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임대료가 되게 비싸진 않아요. 임대료도 굉장히 저렴한데 이런 토지 가격이 빠지기 때문에 거의 건축비만 받고 분양을 받는 거잖아요. 엄청 저렴하게 좋은 입지에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난 집이냐? 재개발 사업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죠? 임대주택이 있었죠. 임대주택이나 그거보다 더 높이 지었다면 뭐 소형주택 같은 걸 공급해야 되죠. 이거 공급했었잖아요. 기억나죠? 임대주택을 의무 비율로 공급을 했어야 됐죠.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80%였어요. 15%였어요. 1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서 공급을 했어야 되죠. 그러면 누가 받았죠? 시도지사나 시군구, 주공 등이 이걸 받았죠. 이 받은 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누가 하냐? 다 모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세입자도 할 수 있어요. 세입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만 가진 사람, 건물 말고 토지만 가진 사람, 그 다음 40제곱미터면 엄청 작죠. 40제곱미터의 건축물만 가진 사람, 건축물. 이게 토지는 없는 거예요. 토지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분양받기가 어렵겠죠. 이들은 아마 청산 대상일 거고요. 세입자는 세입자 대책에 따라서 임대주택으로 들어가거나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난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도 받고 싶다, 그렇게 요청을 하면 여기 보유하고 있던 임대주택을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전환을 해서 공급을 해야 돼요. 이게 의무입니다. 의무. 공급하여야 한다예요. 공급할 수 있다 아니고. 토지 임대부 주택 좀 이해되셨죠? 예. 엄청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공급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그 다음 준공검사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준공검사라고 안 해요. 준공인가라고 합니다. 요 건물을 다 짓고 나서 받는 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사용검사, 그 다음 사용승인, 준공검사, 그 다음 준공인가, 다양한 말들이 있어요. 이 단어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준공인가고 뭐 이렇게 고민하면서 막 이렇게 연습장에 써가면서 외울 필요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검사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사용검사 같으면은 어디서 하는 걸까요? 사용검사는 주택법에서 나와요. 주택법. 이제 우리 아직 안 배웠죠. 주택법에서 나오고, 사용승인은 요 다음에 배울 건축법에서 나옵니다. 건축물 지어놓고 맨 마지막에 사용승인을 받게 되는 거죠. 준공검사는 우리 좀 전에 배웠던 도시개발, 이전 시간에 배웠던 도시개발법에 나오고, 준공인가는 지금 하고 있는 정비법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거 알아두시면 나중에 뉴스 같은 데서 준공인가를 받았다 그러면 저거 정비사업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준공인가를 하는데 도시개발하고 내용은 비슷해요. 자,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를 받죠. 근데 이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주공등은 어떻게 할까요?
주택공사, 지방공사 얘네들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해보니까 문제가 없더라 하고 통지를 하면요, 요거 뭐 중공인가 받은 걸로 의제를 하죠. 그리고 공사가 끝났어요. 뭐 다 막 1부터 Z, A부터 Z까지 다 끝나야 이렇게 중공인가를 하는 게 아니고, 자 먼저 끝난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먼저 끝나는 데가 뭐 대지별로, 뭐 건축물별로, 먼저 끝난 거는 먼저 인가 받을 수 있죠. 중공인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중공인가 전에 사용할 수 없나요? 사용할 수 있어요. 저희 공법에서는 중공인가, 중공 뭐 검사 전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사용허가 받아서 중공인가를 받을 수 있어요.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도 뭐 굳이 따지자 그러면은 뭐 동별로, 또 뭐 세대별로, 또 뭐 구획별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뭐 단위까지 막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고, 중공인가 전에도 사용허가 받아서 사용할 수 있구나,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중공검사를 받았어요. 중공인가죠. 중공인가 받고 나면 그 전에 그 필지가 좀 어지럽겠죠. 뭐 도로도 이렇게 돼 있었을 거고, 뭐 필지는 뭐 이렇게 좀 어지러웠을 거예요. 이거 다 밀어버리고 새로 이제 구획했잖아요. 그러면 대지 측정을 해야죠. 대지 측정. 중공이 끝나고 공사 완료 고시를 하고 대지 확정 측량이라는 걸 합니다. 기존 필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 이제 확정 측량을 해서 그걸 토지 분할을 해요. 토지 분할을 하고 난 뒤에 통지를 합니다. 통지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하게 돼요. 이거 별거 아닌 내용인데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이게 순서. 그래갖고 뭐 대분통소 뭐 이렇게만 외우기도 하는데, 이거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순서를 굳이 막 기억하지 않으셔도 이거 보시면 기존에 있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필지가 어지럽게 되어 있는 거, 이걸 새로 만들었으니까 필지를 이렇게 나눠야겠다. 그러면 측량을 먼저 하겠죠. 그러고 나서 이거를 토지 분할을 하는 거죠. 토지 분할한 뒤에 알려주고 이전 고시하는 거니까 그렇게 뭐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고시를 했어요. 그러면 다음날, 항상 다음날이죠.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한 곳으로 가요. 그렇지만 이 이후에도 시군구에 통지를 하고요. 시군구에 보고를 하죠. 시군구에 보고를 하고 난 뒤에 바로 보고하고 나서 지체 없이 등기는 해야 돼요. 등기해야 진짜 소유권이 넘어간 거죠. 그렇지만 여기 소유권 취득한 곳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외에 임차권도 있을 거고, 전세권도 있을 거고, 뭐 기존의 근저당권, 저당권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소유권 외 권리들은 다음날 토지뿐만 아니라 이 건축물의 양쪽 다 설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요. 설정된 것으로 본다. 토지만 하는 게 아니고 건축물만 하는 게 아니고 양쪽 다 공동담보처럼 다 설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요. 그러면 자, 소유권 넘어갔어요. 그럼 이제 그 청산금을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청산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산금이에요. 청산금 내용도 내용이 비슷해요. 소유권
이전 고시 이후에 청산할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 고시 이후에 청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그 분양을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뭐 분양도 못 받는 사람인데 이거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관에서 정하거나 아니면 뭐 조합에서 총회를 통해서 의결을 하겠죠. 의결을 통해 가지고 언제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 요 사이에 징수하거나 교부할 수 있어요. 좀 일찍 줘야죠, 아무래도. 그리고 청산금은 분할할 수 있죠. 분할해서 징수교부할 수 있고요. 이제 몇 번씩 했으니까. 그 다음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안 받으면 공탁. 돈 받아야 되는데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위탁하죠. 지자체에 위탁하는 대신에 4% 수수료 주죠. 그 다음 가져가지 않아요. 소멸시효는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가져가지도 않아요. 5년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토지나 거기에 근저당이 있었어요. 아니면 저당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분양을 받고 나서 해당 분양 받고 나서 토지와 건축물에 이 저당권이 거기에 설정돼야 되는데 이게 청산금으로 청산해 버리는 경우요. 그때는 담보물권의 가치가 바뀐 거죠. 그래서 물상대위를 통해서 우선 변제권, 물상대위는 민법 시간에 나오죠.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뭘 통해서? 물상대위를 통해서. 이 정도만 정리를 청산금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정비사업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건축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